최근 중국 육군력의 급격한 증강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차 생산 속도가 마치 대나무처럼 빠르게 성장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며, 이를 두고 중국의 전차 공장은 떡 공장이 아니라 진짜 전차 공장이었다라는 농담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단순히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 상륙 이후 대만 육군을 상대하기 위한 전략적 준비로 전차를 대량 생산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중국이 육군력을 계속 증강한다면 한국은 이를 그저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대만 방어를 위해 한국에 파병을 요청한다면, 혹은 최악의 경우 중국의 전차 부대가 북한군과 손잡고 휴전선을 넘어온다면,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은 엄청난 수의 전차를 상대로 목숨을 건 싸움을 벌여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방탄복이 아니라 방탄 전차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려로 그치지 않고 철저한 대비와 전략이 필요한 중대한 문제임을 의미합니다. 보면 한국은 이미 첨단 기술과 전략적 방어 체계의 강점을 가진 국가입니다. 중국의 전차가 아무리 많더라도 한국의 기술력과 전투력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결국 이런 국제적 긴장 속에서 중요한 것은 동맹과 전략적 협력입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자체 방위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전차가 등장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한국군은 한 대당 몇 대를 상대하든 자신 있다는 배짱으로 임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기도하며 말이죠. 최근 들어 중국은 사실상 세계 최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 육군을 수적으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차들이 성능이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그 숫자가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차들의 2배가 된다고 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이 때문인지 중국도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으며 최근 요소수를 비롯한 수출 규제로 한국을 업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전차가 2배가 됐던 3배가 됐던 그 숫자가 한국군에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최근 한국군이 개발을 발표한 무기가 호를 한 발도 안 쏘고 중국의 전차 웨이브를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밝혀 중국을 충격에 빠뜨렸는데, 중국이 한국의 무기에 대단히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방송과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과 패권 전쟁을 준비하며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중국 관영 매체 황구 15호의 보도가 눈에 띄는데요. 대만의 협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력이 이국을 능가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이 지역은 미국과 중국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언제든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긴장감이 높은 곳입니다. 보는 이런 지역은 중국 대륙과 가까운 곳인데다 중국이 그동안 군사력을 상당히 키웠기 때문에 대만의 협과 남중국해는 중국이 미국에게 우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 말이기에 객관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지만, 최근 여러 기관의 분석 결과를 보면 황구 15의 주장이 꼭 버무이 없지만은 않습니다. 대만에서 중국과의 충돌 상황에 대해 미국으로 게임이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을 계속해왔는데 이 결과가 미국에게 계속 불리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과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의 해군의 진입을 막아야 할 방법만 수십 년을 연구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상이 봉쇄된 후에는 결국 영토를 장악하기 위해 육군 간의 싸움이 지속될 것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은 육군력, 특히 전차 전력 증강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 한국과 중국의 전차 전력의 수적 격차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계속 전차들의 개량을 거듭하면서 수적 격차를 기술과 성능으로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전차들이 중국과 싸워도 질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중국도 전차 성능 개량에 힘쓰기 시작했으며 엄청난 인구로 인해 전차를 찍어내다 보니 현재 중국이 5,800 전차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특히 한국이 주의해야 하는 중국의 전차는 99식 전차와 15식 전차인 중국의 019식 전차와 15식 전차는 흔히들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는데, 중국에서 만든 양산형 무기답지 않게 레이저 조준기 같은 탑재한 첨단 장비들이 잘 작동하고 도계 같은 전차 강국들의 전차 모델들을 카피하여 만들다
본이 실수로 괜찮은 무기를 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3.5세대 전차로 K1 전차에 대적할 수 있으며 물량은 99식 전차가 00대 15식 전차가 200대로 한국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내 전차와 K흑표 전차 물량이 2배가 넘는 수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전차들이 물량으로 밀고 들어온다면 한국의 전차들이 하나하나씩 격화해 나간다 하더라도 결국 포탄 부족과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절대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국의 6천여 대의 전차들이 한국의 전차들을 보지도 못하고 초토수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이스라엘과 합작하여 개발 중인 무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한국군이 공군의 채공형 대공자압 유도 무기 합의를 대체해 새로운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혔는데 이것이 중국의 전차들을 잡을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군 무기 체계 가운데 유일한 채공형 대공자 유도 무기인 하브는 지상에서 발사되어 최소 2시간에서 최대 5시간 정도 프로펠러로 비행하며 적 레이더 전파가 잡히면 곧바로 레이더를 향해 돌진해 자폭하는데 이스라엘2 만든 하브는 적 방공망 제압에 특화된 무인기입니다. 한국은 개발국인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하브를 운용한 국가입니다. 지난 1999년 공군 제8 전투 비행단의 하베 용대대를 창설했고 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브를 도입해 실전 배치했는데요. 당시 들여온 하브는 100여 대에 달했고 대당 가격은 4억여 원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브가 도입된 지 10여 년이 넘으면서 운용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특히 하브가 단종되면서 후속 군수 지원이 어려워졌습니다. 2017년에는 제작사인 이스라엘 아이사가 2019년부터 10년간 추가로 후속 지원을 받으려면 추가 비용 250억 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서 문란이 되기도 했었죠. 당시 투사는 노후 부품 교체 115억 원, 탐색기 전파 흡수제 교체에 48억 원, 지상장비 최신화 작업에 61억 원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우리 공군은 하브의 군수 지원 비용에 대해 74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원만하게 후속 군수 지원 문제는 해결되었고 하브는 정상적으로 운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로 도입 20여 년이 되면서 더 이상의 운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군의 판단으로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국방기술품 진원 부설 기관인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는 하브를 대체할 최공 형대 공제압 유도 무기 사업 선행 연구 조사 및 분석 공고를 내기도 했는데요. 최공 대공 제압 유도 무기 사업과 관련해 서울 아득 2021에서 카이와 이스라엘 IIN 의미 있는 양의 각서를 맺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최공 대공자 유도무기 사업의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 국내 개발로 진행될 수 있어 카이와 이스라엘2 선제적으로 양의 각서를 맺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사가 합작해 개발하겠다고 밝힌 무기는 일명 미니아 2로 불리고 있는데요. 크기는 길이 2.5m, 날개 너희 2.9m 하베보다 조금 작은 반면 미니아이는 88kg짜리 고폭탄 탄도를 포함해 무게 40kg 최장 2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배회 속도는 시속 102km, 107km만 최고 속도는 시속 370km 이르고 작전거리는 100km입니다. 작지만 갖출 것은 다 갖췄고 위력 또한 강력합니다. 적의 레이더 탐지 시커를 장착하고 있어 하늘을 비행하다 표적을 찾아서 날아가는데 탄차고 차가 1m 대단히 정밀하며 전기 추진이만큼 소음이 없다는 점에서 암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완전 자율 비행하거나 원격 조정이 가능해 전장 관리적 방공망 제압과 제거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베 외에도 중국의 전차들을 괴롭힐 들어온 무기가 더 있습니다. 한국 육군이 도심지에서 적 전차와 이동식 갈사대 등을 저지하는 지뢰의 설치 드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육군 1175 공병단 얼마 전 부대는 최근 전개한 전술 훈련의 지뢰는 묻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지뢰 설치 드론은 지향형 대전차 지뢰를 주제로 전투 시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병단 또 상용 드론의 항속 거리에 따라 중심 지역에서 적 기동 방향 식별적 시적 지뢰 설치 등이 가능한지 확인했는데요. 지뢰 설치 드론은 적 중심 근접 지역으로 침투의 예상 기동로 대전차 지뢰를 매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차 이동식 발사대 등 적 핵심 전력의 운용을 방해하고 기동을 저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병단 지뢰 설치 후 적이 대전차 지뢰를 제거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원격 운용 통제탄도 적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밖에 공병단 폭약을 부착한 재래식 대전차 지뢰를
목표물을 향해 폭발시키는 지향 대전차 지뢰도 구했다고 발표의 지뢰를 매설하고 중국의 전차를 박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한국에 들어온 전력을 일본보다 두렵다고까지 말하는 방송과 기사까지 내보내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방송에선 한국에 들어온 작전을 벌떼 작전으로 묘사하며 벌떼 중국군은 속절없이 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체는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과시하기 위해 우주 자위대를 창설했습니다. 한국의 무인기 벌떼 부대가 만들어지면서 일본의 우주 자위대는 아시아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했다고 말했는데요. 반면 한국이 무인기 부대를 창설하면서 아시아 전역은 재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무인기 벌떼 전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한국은 엄청난 과학기술의 진보를 이뤘고 이로 인해 무인기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뤄내 중국이 우려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을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새로운 군사 전술이 미래 전장에서 확실히 대단한 잠재력과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드론 벌떼 전술은 장차 벌어질 전투에서 반드시 그 가치를 증명하게 될 것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은 병사 한 명 다치지 않고 전쟁에서 가성비가 뛰어나 전술적 효과를 톡톡히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중국 매체는 한국을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 한국을 존경하고 있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체는 한국이 벌떼 작전을 보유하게 된 이상 주변국들의 잠재적으로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임을 분명히 했는데 중국이 아무리 많은 물량으로 들닥쳐도 한국의 벌떼에는 그저 다수의 타기로 밖에 비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도 이긴다고 자신만만해 했던 중 중국이 한국에게 한없이 약한 소리를 한다는 것에 약간 의아스럽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군사력이 절대 무시하지 못할 만큼 강하다는 뜻인데요. 항상 발전하는 한국에 놀라운 군사력에 박수를 보내며 싸우면 항상 이기는 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장사정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속칭 한국형 아이언도 아덤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아이먼 DI 시스템을 가끔 미국의 MD 무기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아이언도운 캠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21세기 들어 처음 생겨난 무기 개념으로 미국 등 강대국들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대규모 교전이 없는 대신 저항 세력들이 포나 로켓을 한두 발씩 쏘고 도망가는 게릴라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이언돔의 개발 국가인 이스라엘 역시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과 헤즈볼라 등 각종 로켓 공격으로 큰 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현존 최고의 방공 요격 시스템이 탄생한 것이죠. 크렘 무기인 아이언돔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 만들어진 그 어떤 크렘보다도 방어 면적이 넓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경쟁 제품들이 밀종의 대공기관포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과 달리 미사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0km 범위의 로켓과 포탄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입니다. 이스라엘이 미사일 방어 MD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것은 이집트와 시리아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은 1973년 4차 중동전쟁 때부터입니다. 위협을 느낀 이스라엘은 독자 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한편 미국과 협정을 맺어 기술과 자금 지원을 얻으면서 다위대로 모두 미국과 공동 개발하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동 지역거 점용 군사기지를 제공하였으며 일본, 폴란드, 카타르 등과 함께 이국의 사드 레이더도 배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3단계로 이루어진 견존 세계 최강의 미사일 방모 MD 시스템을 잠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아이언돔이 있습니다. 아이언돔 온 이스라엘 영토 전체를 둥근 지붕 형태의 방공망을 둘러싸는 적어도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사거리 터부 70km, 내단거리 미사일 로켓 등에 대한 방어 무기로 분당 최대 1200개의 표적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탐지에서 더 격추하지 불과 15초 밖에 걸리지 않으며 특히 2014년 여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투에서 4,000여 발의 로켓과 박격포탄을 90% 요격하는 탁월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이런 아이언돔보다 높은 고도의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마법의 지팡이 매직 1로도 말려진 다윗입니다. 최대 296km 거리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으로 최고 유격 구도는 40km입니다. 최고 속도 마하 6의 속도로 적의 로켓포 항공기 순화 미사일은 물론 탄도 미사일, 유도 미사일까지 모두 요격이 가능합니다. 적외선 이미지 및 RF 탐지기를 이용하는 이중 추적 장치로 악천 후에도 높은 요격률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사의 미사일 방어 끝판왕 에로우는 요격거리 120km, 최고 요격고도 200km 자랑합니다. 터부 8개의 수직 미사일 발사대에서
최대 28기 미사일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3월 시리아 폭격을 마치고 귀환 중이던 이스라엘 공군 F-15 전투기를 격추하는 시리아군의 러시아제 사오 지대공 미사일을 요격하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란의 사거리 2000km 리단도 미사일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와 하마스 등의 중단거리 미사일과 로켓포 등의 공격에 전 국토가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업을 방치지 않고 새로운 신무기를 개발해 아이언 돔이라는 단단하고 완벽한 현존 최강의 자체 방어력을 갖춘 것입니다. 아이언 돔의 방어 명역 크렘 장비 중 가장 넓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렇게 성능이 좋으니 무조건 아이언 돔을 수입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신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한국의 아이언돔 세일즈를 계속해왔지만 우리 군과 국방부는 지금까지는 아이언돔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말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이스라엘 대통령 루벤 리브린은 한국에 방한하여 한국 정부에게 일종의 무기 세일즈 외교를 진행한 것으로 말려져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가장 판매에 역점을 둔 제품이 바로 아이언돔이 있던 것으로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대통령의 밀지 외교가 진행되기 전 방위사업 청방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장사 정포 요격 체계 무기화에 관한 연구 등으로 한국형 아이언돔을 직접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판매 시도가 좌절되었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 다시 아이언돔 수입 논의가 활발해진 것입니다. 한 언론에서는 한국형 아이언돔 국내 개발보다 이스라엘제 아이언돔 수입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내 개발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명 한국형 아이언돔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우리 방공망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일명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 완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초 연구 말고 본격적인 체계 개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2025년 이후에나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지적처럼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은 너무 시간이 소요되니 이스라엘에서 아이언돔을 즉각 수입하는 것이 무조건 옳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에 대한 개발은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선 아이언돔은 2017년 중반에 도입 필요성을 명고있다가 도입하지 않기로 해서 이미 한 차례 논의를 거친 만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설명한 한국형 아이언돔이 연구가 시작된 것 자체가 아이언돔의 수입 보고 국내 개발이 더 적절한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추진한 것인데 이것을 뒤엎을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이언돔이 비록 실전에선 증명되었지만 한국은 이스라엘과 환경이 너무 달라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유용할지 대한 확실한 자료나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을 쏘는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대규모 군대가 아닌 민병대입니다. 조악하게 만든 단발 로켓 혹은 다연장 로켓포를 한 발씩 잘라다가 쏘고 도망치는 등 소규모 공격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와 달리 300여 문의 방사포 및 장사정포가 서울과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어 방사포 1문당 단시간에 3발만 쏘더라도 한국은 1000발을 막아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첫 1분 동안에는 300발에서 600발 로켓과 포탄이 서울과 경기도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아이언돔이 실전을 치른 조건과 한국의 상황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한국 상황에 맞는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뛰어난 성능을 목표로 연구 중이라는 것인데요. 현재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의 시스템과는 처음 시작하는 위치가 다릅니다. 한 번에 수백 기의 포탄과 로켓을 요격하기 위해서 D용 미사일 방어 르셈 장거리 대공 유도 무기에 버금가는 레이더로 넓은 범위의 표적을 탐지하고 여러 발사포대에 빠르게 표적의 위치를 공유하고 동시에 수백 기의 요격을 운용할 수 있는 지휘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현재가 연구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 시스템입니다는 철매 피프 개발 완료와 현재 개발 중인 르셈 장거리 대공 유도 무기의 기술을 활용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언돔보다 더 뛰어난 장비를 목표로 하다 보니 개발 기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아이언돔보다 비싸질 가능성이 큰 것이 걸림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정된 국방 예산으로 인해서 비용 문제 역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의 국방과 기술력으로 이스라엘이 10년 전에 만든 아이언돔보다 더 뛰어난 성능의 요격 무기를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흉내내기 어려운 아이먼 돔의 진짜 강점은 저렴한 가격입니다. 타미르 제머의 가격은 2017년 기준이는 국산 미사일 중 가장 저렴한 미사일이라 할 수 있는 경공 대전차 미사일이 발당 1억 원이 넘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와 밤사가 한국형 아이언 돔에 대해 획기적인 내용으로 추진할 예정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여러 목적의 무기와 레이더의 공통 플랫폼으로 한국형 아이언 돔을 개발하고 기존 무기, 체계나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장사정포를 탐지하는 레이더 시스템은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 EQFX 에이서 레이더 하드웨어를 활용하여 비용과 위험을 줄이고 요격과 대화력전 용도뿐만이 아니라 파생형 개발을 통해 공대지, 공대공, 함대공, 지대지 등 다양한 용도로 확장하여 대량 생산을 통해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1차 북핵 위기가 시작된 때가 1990년대 중반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북한이 우리를 어떻게 위협할지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제대로 된 방공 묘격 시스템으로 갖고 있는 것은 미국산 팩 패트리엇뿐입니다. 이마저도 최대 묘격고도 15km이고 추가로 배치하는 무기로는 패트리 패치 3화 자체 개발한 천궁도 20km 정도에 불과하고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르셈 최대 60km입니다. 이런 요격 시스템으로는 고각 발사되는 북한군의 무수단 노동,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이스라엘 국방비는 160억 달러로 우리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미사일 방어력은 현존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국민이 똘똘 뭉쳐 이스라엘 방어에 수십 년을 달려왔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엄청난 노력을 통해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모두 구축한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2025년까지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KD 완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발에 달하는 북한탄도 미사일과 한반도를 노리고 있는 중국의 핵미사일 수백여 발을 막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인데요. 그런데 한국은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당론과 다른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공 요격 시스템은 정치적인 영향과는 별개로 우선 진행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국가를 지키는 방법에는 당색이 당론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조국을 어떻게 수호할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을 위협하는 나라들은 우리가 강력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엄청난 굉음의 전쟁이라도 난 줄 알았다.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 KF-21 전투기의 비행 궤적이 절대 불가능한 형태였기 때문이다. 최근 국군의 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목격된 전투기 한 대가 전 세계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이틀 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상공에서 다수의 전투 투기 편대가 목격되고 나서부터였다. 오젠 듯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삼박편대로 이루어지니 전투기는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경험을 내며 서울 상공을 비행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시험 비행이 약 1시간 동안 계속되자 시민들의 신고가 빗발치기 시작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서울시 다산 콜센터에도 전투기 소음 관련 민원이 폭발했으며,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전투기 연습이 있던 오후 4시부터는 총 23건의 소음 신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소셜미디어, 액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겁에 질린 시민들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쏟아졌는데, 한 네티즌은 지금 서울에 전투기 편대가 나타났는데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전투기라 확인이 필요하다. 서울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굉음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났는지 모르겠다던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며 현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액에서는 이용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트렌드 단어로 전투기 소리가 급상승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반응은 단지 온라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나타난 전투기들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전쟁이라도 난 줄 깜짝 놀랐다거나, 광화문 일대의 고층 건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한동안 참가에 모여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는데요. 뒤늦게 이번 사태가 10월 1일 국군의 날 에어쇼 행사를 위한 연습 비행으로 알려지면서 호들갑도 진정되는 듯 보였지만, 문제는 이를 본 중일 전문가들의 반응이 뭔가 심상치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날 시험 비행에는 지난 10년에 걸친 개발 기간을 끝마치고 양산을 앞둔 KF-21 보라매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등장한 KF-21은 FA-50과 같은 일반적인 전투기들에 비해 마치 물리법칙을 무시하기도 한 듯한 이상한 형태의 비행 궤적 갖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KF-21은 빌딩 높이에서 겨우 5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상공을 간발의 차로 비겨갔으며 하늘 위로 솟구친 뒤
그대로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는 급강하는 물론 1km 안 되는 거리에서 순식간에 90도 방향을 틀어 급선회하는 등 기존 전투기와 사뭇 다른 비행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따금씩 아슬아슬할 정도로 빌딩에 가까이 부어 조공 비행을 하는 모습은 아찔하기 아지했는데요. 국군의 날 행사 때마다 에어쇼 예행 연습은 매번 있어 왔지만 올해 들어 유독 민원 및 신고 건수가 폭주한 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셈이었죠. 하지만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을 경악시킨 KF-21의 하이라이트는 뭐니뭐니 해도 이 장면을 빼놓을 수 없었는데요. 에페의 쉰편대로 보이는 전투기들이 줄맞춰 날아가던 중 눈 깜짝할 사이에 이들을 따라잡고는 기체를 180도 뒤집으며 레이더 차 속여버리는 역비행을 했던 것이 과정까지 단 5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오죽하면 나름 훌륭한 전투기라 평가받고 있는 파-50조차 지나칠 정도로 평범해 보일 정도였죠. 중일 군사 전문가들은 이에 충격적인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만약 적의 실전이 있다면 FA-50은 KF-21의 핵심 기능이라 할 수 있는 멀티 타겟팅에 한 대도 남지 않고 전멸했을 것이다. 아직 양산되지 않은 전투기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세대 기종들과 비슷한 비행을 했고, 반대로 말하면 이는 현재 중국군의 주력 전투기인 J-210으로 성격추는 커녕 따라잡지 못한다는 뜻이다. 덧붙여 일본 자위대 역시 F-15 불리는 구식 전투기를 주력으로 사용 중인 데에는 곧 KF-21이 정식으로 양산되는 순간 한국의 동아시아에 제공권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등 결을 내두르는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추가로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현재 KF-21과 가장 가까운 기종을 거론한다면 외계 임급 기술로 잘 알려진 F-22 랩터라이너 다는 것인데요. 분명 4.5세대 개발되어 왔던 KF-111이 정도로 획기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카이츠키 끝끝내 공개하지 않았던 한 가지 비밀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지난 6월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KF-21에 대해 3가지 버전으로 개발 중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계획된 모든 버전이 완성될 경우 각종 파생형 개발로 보람의 수출 가능성 및 추가 양산을 통한 공군 전력 증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발표도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해외 전문가들은 이미 뼈대가 완성된 KF-21의 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성능이 소폭 향상된 정도거나 합체 무기의 종류가 늘어나는 정도로 예상해왔습니다. 아예 5세대의 버금가는 업그레이드가 이어지려면 공동 개발을 약속했던 인도네시아가 손을 놔버린 상황에 예산 배정 및 실제 전력화 아지는 최소한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게 뻔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카이가 공개한 영상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주장을 한방에 박살낼 내용이 담겨 있었으니 KF-21은 이미 설계 초기부터 3가지 형태로 개발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중 첫 번째 버전은 KF-21 즉 일렉트로닉 어택으로 인은 미해군의 전자전기인 보잉 E-18G 라울러 유사한 전자전 전투이며 담당할 핵심 임무는 에스코트 제모 있는 대여인은 북한을 비롯한 적국을 공습하는 아군 공격 비행대 함께 동행한 후 아군 비행기들이 안전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파 방해로 지대공 레이더나 미사일 항공기의 탐지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아엄 같은 대레이더, 미사일을 탑재해 지대공 미사일을 제압하는 방공망 제압 임무에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여기엔 총 3개의 전자 공격 장비가 장착되는데 3개 모두 공통점이라면 적이 가진 거의 모든 주파수에 대한 전자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버전은 일명 KF-21로 명명된 수출형 버전인데 보조 연료 탱크를 제외하고는 사실 한국 공군 사양과 거의 같은 것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논란이 된 건 최근 서울 상공에 나타난 문제의 3번째 버전 KF-21이었습니다. 한때 KF-21 블록 3로 불리던 성능 개량 버전이 바로 이것인데 일반적인 KF-21이 애매한 포지션의 4.5세대 전투기였다 맺는 5세대 전투기에 준하는 성능을 위해 새로운 성능을 추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부 무장창인 이브 장착해 스텔스 성능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데에는 앞서 군사 전문가들이 F-21을 거론한 것처럼 실전 배치된 전투기 중 이런 기술을 가진 건 F-20이나 F-352식과 Su-57밖에 없는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다만 공격력과 스텔스 성능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으려면 기존의 기체를 약간 변형하는 정도로는 택도 없었던 상황이를 위해 KF-21의 기관포 배치가 일부 변경되고 반매립식 무장 장착대 공간에 내부 무장창이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특히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 혹은 8발의 소형 스마트 공대지 무장이 장착되기 외장형 표적 획득 장비인 OTS 역시 내장형으로 바꿔 스텔스 성능을 더욱 높이고
기타 능동 전자 주사 레이더인 산화 자체 방어 전 자전 장비도 개량된 형태였죠. 중일 군사 학계가 경악한 이유는 KF-21은 현재의 기존 형태와 수출형은 거의 완성됐지만 EX 버전에 한해선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2030년까지 시험 비행을 마치겠다고 발표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전문가들은 KF-21은 이제 막 개발 타당성에 대한 기초 연구가 시작된 만큼 실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라 조롱하면서 한국은 전투기 제작과 관련된 세부 설계 기술도 미흡한 마당에 개발 비용도 부족한 실정인이 본 개발로 가기까지는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안심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분위기가 정반대로 흘러갔다는 걸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북로 조약 및 대만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 중동에서의 새로운 전쟁은 물론 심화되어 가고 있는 너우 전쟁에 발맞춰 한국은 엄청난 공적 자금과 연구 용역을 늘려왔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은 2022년부터 국방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으며 내년엔 사상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참고로 국방 예산 증가율이 2년 연속 큰 폭으로 늘면서 정부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웃돌게 됐고 국방부는 늘어난 예산의 대부분을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추가 도입하는 것보다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인 L-3과 한국형 전투기 KF-21 성능 개량에 투입해왔습니다. 심지어 KF-21은 지난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올해 20대, 25년 20대 등 이른바 2020 방식의 양산 계약이 신속하게 체결됐으며 당장 내년부터 실전 배치될 예정인데요. 통상 한 개 전투비행 대대를 전투기 20대로 구성하는 공군 전례를 따르면 KF-21 2개 대대가 순차적으로 강릉에 배치될 전망이고 현재 강릉에 주둔 중인 F 전역은 또 다른 운용기지인 수원으로 이전에 퇴역 전까지 임무를 이어갈 것이야 밝혔습니다. 이미 강릉기지에 소형기 F 대체하기 위해 경납고 확장 작업에 들어갔으며 이는 그만큼 한국이 유사시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만약 서울 상공에 나타난 KF-21이 세대인 EX 버전이 맞다면 어쩌면 한국은 이미 모든 걸 완성해놓고 비상시를 대비해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라 화전양면 전술을 사용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와 HD 현대중공업이 2일부터 호주 퍼스에서 열리는 태양방사 전시회 인도양 방해 안보 2024 참가하여 방산의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이번 전시회에서 3가지 유형의 호위함과 장보고세 배치의 잠수함을 전시했습니다. 이 호위들은 호주 해군의 작전 요구에 부합하는 최신 무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보고 3화 배치 잠수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HD 현대중공업은 울산급 호위함 시리즈와 조선업 능력을 집중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지난 2월 호주 정부가 발표한 호위함 획득 계획에 따라 호주 해군력 강화와 조선업 발전을 위한 최적의 맞춤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이며 현지 조선 업체들과의 미팅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주문 또한 기대치가 높아졌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KF-21 전투기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며 최근 실전 2호기 조립을 시작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0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센터에서 국방부와 합참 공군 국방과 경보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F-21 양산 착수 회의를 열고 항공기체와 엔진 레이더 생산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조립 중인 KF-21 전투기 실전 1호기는 2026년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며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기본적인 생산 조립 단계는 이미 진행되었으며 추가적인 협의에 따라 로기 조립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산 전투기가 양산되기 시작하자 외신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특히 미국 시에는 한국이 4.5세 대급 KF-21 보라매를 선보이며 글로벌 초음속 전투기 제조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한국산 전투기의 놀라운 가동률과 가격 경쟁력은 미국산 F-355 전투기를 능가하는 수준이라며 수출 잠재력도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 전투기 국산화 비율로 놀라운데요. 현재 70%가량 국산화된 KF-21 전투기는 한국이 항국기 생산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놀라운 선거입니다. 한국은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를 출시해 군사항공거인의 독점적 클럽에 합류하고 최고의 수출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52억 달러 규모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는 한국의 군사력이 빠르게 향상될 것하고 전망하며 한국산 전투기가 향후 6세대를 바라보는 현실적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CNN 보도 이후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는 새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 조나 자카르타는 한국이 인도네시아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는 보도를 하며 석종권 방위사업 청장이 인도네시아에 강경한 발언을 한 것을 재주명한 석종권 방사청장은 양산 직전 공식 석상에서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지만 경제 사정이 어려워 분담금을 모두 낼 수 없다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았다며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조정하는 대신 기술 이전 범위를 축소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2천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상대방이 대응을 보면서 기술 이전 혹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대응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배신당한 일들을 떠올린다면 이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발언이었지만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이를 한국의 배신적 행위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특히 지적하는 부분은 최근 한국이 KF-21의 3가지 모델을 발표했는데 그중 수출형 모델인 KF-24 발표된 것입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완전히 배제한 KF-21을 제작하였으며 이는 특정 국가의 요구에 맞춰 생산 스타일을 바꿨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인도네시아로 양산 지역과 함께 사우디가 수출 국가로 최우선에 올라 있다는 사실에서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이 누려왔던 KF-21 프로젝트의 유일한 협력국 지위를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양산 계약을 체결한 것도 모자라 새로운 파트너까지 생길 것 같은 상황이 되자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졌다. 인도네시아는 말도 안 되는 보도를 진행하며 KF-21 프로젝트에 분담금을 납부하면 다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 조나 자카르타는 KF-21의 부채 상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최근 대한민국이 밝힌 KF-21 전투기 3가지 버전 중 수출형 버전뿐 아니라 스텔스 버전 KF-21을 수정할 수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KF-21은 이번에 한국항공우주 산업이 발표한 5세대 버전으로 내부 무장창이 탑재된 블럭 3 버전의 새로운 명칭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KF-21에 대해 관심을 표현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도 공동개발 국가로서 양산이 결정되자 보라매를 비난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기술 유출과는 무관하게 남은 분담금 입금한 다음에 원래 공동개발 국가의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인도네시아의 주장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의 기술 유출 행위와 분담금 납부로 이미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분담금 납부가 지지부진하자 KF-21 국내 반대파와 국제기관인 칼리도 한국산 전투기 양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첫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 개발 프로젝트가 전면 취소될 뻔하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국민들의 성원으로 KF-21 전투기는 양산 단계까지 왔지만 여전히 기술 유출로 인한 부담감은 높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에 치은 유출 자료에서 더 밝혀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도네시아의 유출 정황이 이미 7년 전부터 지속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 자체적인 전투기 개발 모형을 가졌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지난 2월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인도네시아 기술진 2명을 출국 정지시키고 카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유출된 자료는 USB 7개 분량 모두 20GB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출된 내용은 전략 물자와 국방과학 기술 자료 등이며 설계도면 등은 아직 확인 중입니다. 유출 시점이 올해 초가 아니라 7년 전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석종권청장은 이달 초 중대 기술 유출이 확인되면 공동계 발령 여부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만행이 벌어지고 시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은 단호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항공 우주산업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KF-21 개발 과정을 담은 국가 기밀 자료를 빼돌리려다 적발된 이후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는 악의적인 내용을 흘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공동으로 추진한 KF-21 전투기는 인상적일 뿐만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도 인도네시아 기술인들의 아이디어가 대거 녹아들었다고 설명하며 한국의 데이터 도나 문제로 억울한 2명의 인도네시아 엔지니어가 사건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데이터 도용 의혹에 대해 한국이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인도네시아는 KF-21의 개발 과정을 담은 USB 자국의 항공산업에 큰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KF-21 프로젝트 당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항공기술이 전무하여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기초적인 개념부터 시작해
한국 연구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주어야 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주장은 어처구니 없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기술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 분담금 체납으로 인해 개발 과정에서도 완전히 배제당해 KF-21에 어떤 기술이 들어가는지조차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이와 방위 사업청 당국에서는 핵심 기술이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인도네시아가 문제가 되면 철저한 응징이 가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인도네시아가 정말 괘씸한 것은 프로젝트 시작부터 다른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체 개발 전투기 아이스 무드 시카탄이 공개된 순간부터 의심을 샀으며 이 사건은 신뢰 문제를 넘어 국가 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금 분노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으며 설계도 유출이 없더라도 이를 이용해 인도네시아를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을 상대로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인도네시아를 보면 KF-21 사업에서 인도네시아 자신들도 더 이상 가망이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이 결단을 내리자 인도네시아는 기술 유출이 있더라도 앞으로 전투기 개발에 유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기술력으로는 한국의 기술 이전과 시제기 전달 없이는 전투기를 만들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가 어느 정도 데이터를 유출해 갔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사실로 밝혀지면 공동개발 중단은 물론이를 빌미로 인도네시아를 내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USB 암호가 걸린 파일을 해독 중이며 만약 인도네시아가 문제가 없었다면 암호를 가르쳐주고 결백을 입증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행은 그저 시간 벌기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은 인도네시아가 여전히 이번 기술 유출과는 무관하게 분담금을 모두 납부하고 양산에 돌입하는 KF-21 전투기 사업에 다시금 합류하겠다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는 방사청장이 언급한 만큼 단호하게 해결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은 이제 진정으로 한국 공군에 배치될 KF-21 실전 기체 조립에 열과를 쏟아야 할 것입니다. KF-21 실전 기체 1호기 조립 공개와 양산 시작은 감격스럽게 다가옵니다. 국산 전투기가 생산 조립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절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척박한 항공산업 속에서도 독립적인 전투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은 대한민국은 1970년 제공호 면허 생산하면서 전투기의 꿈을 키웠습니다. 이후 1990년대 F-16 전투기 라이선스 생산과 투 훈련기 개발 사업을 연달아 성공시켰습니다. 50을 기반으로 파-50 경전 투기하지 개량에 성공시키며 이제는 세계 전투기 시장이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으며 수출까지 성공시킨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개발 성공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4.5세대 전투기를 완성시킨 국가는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대만이나 이집트, 인도 등 전투기를 개발했던 국가들은 연이어 개발을 성공시키지 못했고 이국 등 군사 강국들의 견제로 사업 자체가 폐기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 시점까지 80% 이상의 개발 과정이 마무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7월 처음 초도 비행에 성공한 이후 2년 만에 각종 시험 비행과 지상에서 이루어진 극한의 조건 속에서 다양한 시험 과정을 통해 항공기의 성능과 우수성을 확인했으며 안전성까지 확보했다고 밝히며 양산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동안 미국산 전투기는 고장이 나더라도 핵심 부품을 로키드 마틴 직원이 오기 전까진 손을 대지 못했고 성능 개량을 위해서는 미국이 부르는 값을 모두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보잉에서 내세운 F-15K 업그레이드 가격은 공시된 가격보다 무려 3.6배 놓았습니다. 하지만 KF-21 전투기가 없었다면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을 것입니다. 과거 20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미국산 전투기를 운영할 때 최초 도입 비용은 고작 3알에 불과했으며 유지보수 비용이 7알 가까이 되는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이 전투기를 뜯어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봉인지를 붙여두고 이를 훼손할 경우 수리를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일부 전투기 내부 문제로 조종사가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에서도 정확히 어떤 것이 문제인지 알려주지 않아 속을 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미국산 F-15K KF-166의 경우 한국이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들려온 전투기이다 살펴보면 국산 파-50 전투기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최악의 가동률을 보였습니다. 이국산 전투기는 가동률을 마음대로 상승시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며 이국의 승인 없이는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웠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전자권은 미국이 손에 쥐고 있는 상태이며
미국은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위해 한반도와 영토의 안보 환경이 안정적인 전자권 전환에 부합할 때 전자권을 반환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KF-21 전투기를 개발하며 전자권 반환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이러한 한국의 현실만 보더라도 얼마나 미국이 갑질을 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전투기 플랫폼 경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고민은 크며 특히 A4 레이더에 대해서는 미국 레이시온이 한국에게 판매할 기회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레오나르도와 협약하여 에사 레이더를 수출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건 대한민국이 독립적으로 무기를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한국의 자체적인 무장에 대해 가장 경계하는 나라는 사실 중국입니다. 중국인민일보는 KF-21 전투기 개발에 대해 중국이 빠르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KF-21 전투기를 활용한 한국 공군의 위협이 커질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공중금리를 통해 작전 반경이 중국 저역에 걸쳐 늘어나고 실전 무장까지 탑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공군이 더 이상 중국이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KF-21 전투기 실전 기체가 생산되어 공군에 배치된다면 대한민국 공군의 군사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과 중국 모두 한국의 군사력 향상에 주목하는 가운데 한국은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실체를 공개했습니다. 국방부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비공개로 비행 시험을 진행 중이며 일부 지상 시험에서 성능 개량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시제품을 하반기 중으로 생산을 마치고 KF-21 전투기의 양산형 기체가 나오는 2028년에 무인 편대 비행이 가능한 다양한 핵심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KF-21 전투기와 함께 공중 임무를 수행하거나 무인기로 구성된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개발한 KF-21 전투기와 한국형 항공전력들은 다양한 유무인 복합체계 구성에 대한 계획과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이는 임무 조건에 따라 유연한 현대 임무 구성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무인 스텔스 전투기의 개발이 완료되면 이를 다양한 전투 임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현대 임무와 함께 개별 임무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감시 및 정찰 작전 초기적 방공망 무력화, 공중 제압 핵심 기체 중심 호위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임무에 더해 유인기 함께 활력 공세를 하기 위한 준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가오리 있는 스텔스전 투기 특유의 내부 무장창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오리는 내부 무장창을 고성능 유도, 폭탄과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스텔스 무인기 고유의 능력으로 중국과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고 은밀하게 적군의 요충지를 타격한 후 빠르게 이탈하는 임무를 수행하여 아군의 인명피해를 줄이고 적군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항공 전력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최근 생산 라인을 긴급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국내 KF-21 수요와 해외 수요까지 폭증하고 있어 추가적인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KF-21은 모든 부품의 자동화와 국산화를 위해 국내 연구진들이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최근 들어 빛을 보고 있으며 모든 항공 장비를 정비하는 큰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F-21과 파-50 전투기가 고장나더라도 한국이 자체적으로 빠르고 쉽게 수리할 수 있으며 다국가 수출 시에도 원활한 사후 서비스 및 정비 제공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미국과는 다르게 FA-150 전투기를 판매할 때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거 구입할 때 판매한 FA-250 전투기에도가 포함되어 폴란드 안에이를 설치해 전투기 수리와 개량의 편의성을 극대화했으며 이는 전투기 가동률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KF-21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은 생산 공정을 넘어 모든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생산 속도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되었으며 전투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 군사무기 전문가들은 한국산 KF-21 전투기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산 KF-21 생산 시스템이 이미 미국산 F-35 생산 시스템을 뛰어넘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록히드 마틴이 당황하는 기색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현재 록히드 마틴이 판매하는 F-35 전투기의 경우
판매 승인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에즈 시스템은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그동안 미국과 우호 관계를 맺은 동맹국들이 F-35 전투기를 열망한 이유는 단지 성능적인 부분 과일을 대체할 전투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이 KF-21 전투기 개발에 성공하고 생산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기 시작하면서 국제 전투기 시장에서 F-35 전투기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KF-21 전투기와 미국의 F-35 전투기의 가장 큰 차이는 스텔스 성능이며 무장과 항전 장비 측면에서는 성능 차이가 거의 없지만 가격경 경쟁력에서는 한국이 큰 오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텔스 기술도 추후 미국을 뛰어넘을 것으로 개발되고 있어 한국의 스텔스 기술이 전투기에 어떻게 적용될지 많은 국가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이 운영하던 미국산 F-35 전투기가 지중해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조종사는 탈출에 성공했지만 전투기 추락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KF-21 전투기에 라이벌인 F-35의 결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보고된 F-35의 결함은 연간 최소 87건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 F-35는 대대적인 수리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이듬해에도 지속적으로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473건 미해결 결함 중 10건은 조종사와 항공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결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KF-21 전투기는 모든 시험 비행 일정을 단축시키며 아무런 문제 없이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격을 떠나 안정성 측면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수많은 외신이 한국산 KF-21 전투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무인기와 스트레스 기능을 빠르게 높여가며 고유 능력을 유인 전투기에 적용하기 전 무인 전투기에 우선적으로 적용해 봄으로써 안정성과 성능 우수성을 모두 테스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무인기가 완벽히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스텔스 엔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과 연구소와 하나로 스페이스는 터보팬 엔진 국산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소형 무인기에 필요한 엔진은 독자적으로 개발을 완료했고 가오이 X2에 장착할 국산 엔진도 테스트 중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KF-21 전투기 엔진을 완전히 국산화 계획이며 비로소 대한민국 자주국방이 시연될 것입니다. 한국은 스스로 전투기 가동률을 극대화시켰으며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터방산 무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의지는 한국이 저력을 갖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이해 득실을 따져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강경하게 재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KF-21 전투기와 관련해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유럽에서 작은 소수의 인원으로 놀라운 기술력을 가진 스웨덴이 KF-21 전투기의 최종 진화인 6세대 전투기의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가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국내에서는 이미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했다가 큰 낭패를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 개발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 전투기의 6세대 공동 개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세대 전투기의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자체 버전의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페인, 러시아, 중국 등이 있는데요. 그중 유럽에서는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추진하는 글로벌 전투 항공 프로그램 극해프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미래 전투 항공 시스템 푸케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그룹에서 영업 1순위 국가가 바로 스웨덴이뇨. 스웨덴은 유럽의 작은 국가이지만 전투기 역사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기술적인 기반이 탄탄합니다. 스웨덴은 오랫동안 동맹 불가의 방침에 고수하면서 분수 산업 육성에 추적했는데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스웨덴의 사부가 만든 4.5세대 전투기 그리펜 굉장한 가성비를 가지고 있고 다목적성 완성도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라질 공군이 스웨덴의 그리펜 36대를 도입했고 체코, 헝가리, 라마동, 태국 등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내 방산 전문가들은 KF-21이 만들어질 때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야기한 게 KF-21의 최대 경쟁자는 스웨덴 사부의 그리펜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스웨덴이 이젠 KF-21 전투기 6세대 공동 개발을 희망한다고 하니 가해가 새로운데요. 지난 6일 스웨덴 국방조달본부는 스웨덴 한국우주업체 사부와 차기 전투기에 대한 연구를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유럽에서는 현재 진행하는 6세대 프로젝트에 스웨덴에 참여하라고
그토록 부해했지만 모두 다 거절한 스웨덴이 한국과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소식은 유럽 국가들에게는 충격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유럽의 유라시안 타임스는 스웨덴의 이런 행보에 대해 유럽 국가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영험한 그런 미래 경제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인정해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국내 전문가들은 다국적 협력이라는 게 개발 비용을 나누고 수요를 합쳐 규모의 경제를 위해할 수 있는 선택인데 현재 KF-21의 공동개발 국가인 인도네시아처럼 믿을 수 없는 국가가 아니라 스웨덴과 같은 국가라면 분명히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했는데요. 영국과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6세대 프로젝트의 독자 개발을 중단했는데 이는 차세대 전투기가 요구하는 성능이 엄청나고 그에 따른 개발비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비싸기에 혼자 개발하기가 벅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KF-21은 2040년까지 무인 편대의 등과 합동 작전을 펼치는 유무인 복합 전투 비행체 능력을 확보해 2041년 이후 완전한 스텔스 능력과 AI 기반 6세대 유무인 전투기로 진화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동안 일부 반대파 처음부터 다른 방산 선진국들은 5세대, 6세대를 만들고 있는데 왜 한국은 4.5세대 전투기를 만드냐는 말들이 많았지만 한국은 이미 6세대까지 염두에 두고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에서 4, 5세대와 5세대까지는 독자 개발로 가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6세대는 공동 개발로 가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분담금을 내는 수준이 아니라 개발비를 포함해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참여해야지 성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럽에서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하고 있고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 공동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웨덴이 대한민국과 공동 개발에 협력하게 된다면 서로가 미인일 수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를 감히 다른 국가에 판매하지는 않겠지만 서로 간의 협약을 통해 4, 5세대의 블록1이나 5세대 블록이 유럽 국가들 판의 물량을 스웨덴에서 생산 및 유지 보수를 할 수도 있으며 대한민국이 아시아 지역의 수출을 맡으면 중동과 남미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도 있는데요. 스웨덴이 한국과 함께 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사실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방산 관계자들은 그동안 스웨덴이 한국과 방산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왔다며 서로 힘을 합친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지난해 11월 스웨덴의 그리펜 제작한 사부의 마커스 보글 제2감시정책 사업본부장 부사장은 20년 넘게 한국 방위 산업과 협업한 만큼 앞으로 기술 이전을 넘어 디지털 운영 환경 등 노하우까지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스웨덴은 오랫동안 긴밀한 협업을 했는데 최근 한국 방산의 놀라운 성과의 사부는 한국의 방산 기술력에 놀랍다며 신뢰가 가득한 눈빛을 보냈는데요. 사부의 사업본부 부사장은 한국 언론의 방산의 혁신과 성장 속도는 세계의 최고 수준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스웨덴은 내수 시장이 적고 수출 시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란 존재는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한국은 스웨덴의 기술력을 받아들여 효율적으로 무기 개발 속도를 높여왔는데요. 지난해 우리 공군은 2027년까지 하늘의 지휘소하고 불리는 공중조기경고 통제기 4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스웨덴 사부는 한국군 맞춤 솔루션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글로벌 아이로 도전장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사부의 글로벌 아이는 커버리지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었는데 부는 한국형 구성의 모든 방향과 영역에서 정찰이 가능해 완전한 상황 인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군의 높은 요구 수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사부는 환화 시스템과 항공기 생존 장비에 들어가는 아우400 센서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모400 센서는 자외선 대역에 기반한 미사일 경보 장치로 한국공군의 가스-3 수송기 개량 사업에 이용될 예정인데요. 또한 사부는 지난해 11월 한국방위사업청과 서무기 대포병 레이더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위한 부품 지원 및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본는디 렉스온과 협력 생산한 대포병 탐지 레이더 아서의 기술을 이전하게 되는데요. 스웨덴 예테보리에 있는 유지 보수 부품 공급 및 후선 업무 지원팀과 협력하여 한국 스웨덴의 현지 지원팀과 협력하여 이번 과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스웨덴은 한국과 방위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6일 스웨덴군 총사령부 합동작전본부장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방문 목적은 단순히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스웨덴이 유럽을 넘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도 군사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그 중심축으로 한국을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문 기간 동안 그는 한국군의 주요 카운터파트들을 만나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그의 방한 목적 중 가장 중요한 이유로 보입니다. 합동작전본부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이 여러 단계로 진전될 것으로 기대하며 한국의 군사 및 방위 산업에 대한 깊은 신뢰를 표했습니다. 특히 그는 군사 레이더, 잠수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흥미로운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이 다국적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스웨덴의 합류가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KF-21의 성능과 개발 속도를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와의 전례에서 교훈을 얻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처럼 다른 국가와의 공동 개발은 중요하지만 한국이 주도적인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라는 지적입니다.